KF-21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KF-21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고 벌써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KF-2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폴란드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KF-21 도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KF-21은 특히 동남아시아에 적합한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성능은 기본인데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 1.8에 달하며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길고 최신 전자전 및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생존성과 전투력을 보장합니다. 다목적성 또한 KF-21의 특징인데요. 추후 블록2와 블록3 개발이 완료되면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등에 적합한 무장을 탑재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의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F-35는 서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지만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외교적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런 면에서 훨씬 자유로워서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전투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KF-21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제니십과 맞서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KF-21 보라매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F-21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를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KF-21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KF-21의 비행 성능, 레이더 탐지 거리,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둘째, 유지 보수 주기, 부품 교체 비용, 운영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 셋째, KF-21의 스텔스 기술 수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최소화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의 다목적성 및 활용 범위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구단선 주장을 통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와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투기와 군사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KF-21 도입 계획도 이러한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중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중전력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중국의 제니10에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의 성능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보람에는 필리핀이 중국의 제니10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지만 최신 레이더와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를 최소화한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충분한 은닉성을 제공합니다. KF-21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합리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KF-21에 대해 애써 폄하해 왔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KF-21은 제니10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제니10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와 첨단 항전 장치,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제니10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KF-21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지만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 F414G400K는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비하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제니10은 물론이고 중국의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젠10의 파생형 전투기들 정도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젠10이 4세대 전투기이고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군사평론가의 분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의 최신 항전 장비와 미티어, 아이리스-T 등의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인데 젠10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한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여 전투기의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이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여 전투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숫자는 약 6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의 도입 대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제니10을 대량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4.5세대 전투기인 젠10C와 같은 기종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에게 젠10C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블록2와 블록3로 업그레이드된 KF-21이라면 제니10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합리적인 KF-21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KF-21에 포위되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일 KF-21N ACS 영상입니다. 레이더, GPS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현대전장에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 간의 전자전 교전을 통해 서로의 미사일과 드론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킴스와 유럽의 정밀 유도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의 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는 등 전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미국도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EA-18G 그라울러라는 훌륭한 전자전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 격추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기체입니다. 지금도 그라울러는 자신이 F-22를 격추시켰다는 의미를 담아 기체 외관에 랩터의 킬마크를 새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라울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미국은 F-15EX를 그라울러 수준의 전자전기로 개량할 것을 알리며 현대공중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지배를 받는다는 발언으로 공중전에서 전자전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폭기인 F-15마저도 전자전기로 개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큼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공군 전력을 확보해야만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과 원활한 교전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전 공격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카이는 진행 중인 NACS 로드맵 구상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NACS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고 소형 제트 무인기인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하는 NACS 1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목적 무인기는 마하 0.6의 속도로 전장 3.1m, 폭 2.2m, 150kg 중량으로 내년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NACS 2단계에서는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다목적 무인기는 자폭 등의 소모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무인 전투기는 9,730kg 중량의 마하 0.9 속도로 전장 12.2m, 폭은 9.6m로 다목적 무인기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로열 윙맨, 무인 편대기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NACS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기 이상의 능력을 갖춘 KF-21EX가 등장할 예정이며 2단계에 접어들면 전자전기 임무를 수행할 KF-21EA의 개발도 함께 완료될 전망인데요.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은 블록2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3에 해당하는 KF-21EX의 개발과 함께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KF-21 블록2가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블록3 버전인 EX와 전자전기 버전인 EA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기체가 개량되는 과정은 최소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EA의 구체적인 성능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23년에 전자전기 버전의 유로파이터 EK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에도 매우 빠른 속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의 전자전 능력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조차도 수십 년간 적성국의 전파를 수집, 분석하여 전자포드를 제작하고 F-22 랩터에 준할 정도의 군사기밀로 취급하는 전자전기를 한국의 전자전 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 수준과 장비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F4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부터 독자적인 전자전 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 ALQ-88K를 시작으로 개량형인 ALQ-88AK와 ALQ-200까지 연달아 제작에 성공하며 뛰어난 전자전 포드 개발에 주력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역사를 거쳐 만들어낸 EW 스위트는 KF-21의 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투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무게와 공기 저항으로 인해 전투기의 기동성과 작전 반경이 줄어들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과 EW 스위트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내부에 전자전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전투기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전 포드에 비해 무기와 부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KF-21은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여 적성국의 전투기를 교란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반면 F-15EX가 사용하는 전자전 장비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파스 시스템입니다. 이파스는 현대전장 환경에서 F-15이글 항공기의 생존성과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첨단 전자전 장비이며 패시브 및 액티브 센서를 사용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및 적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파스에 비해 한국의 EW 스위트는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기술적인 성숙도에서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이 2030년을 전후로 KF-21EA를 공개할 시점에선 지금보다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EW 스위트는 고출력 지향성 전자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제밍을 수행하며 AI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 KF-21EA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자전기를 갖출 예정인데요. NACS의 청사진처럼 KF-21EX와 KF-21EA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지지부진한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를 가진 러시아, 실전 검증 없는 제니10의 중국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전투기, 편대 구축이 가능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KF-21EA가 적성국의 방어 체계를 흔들고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KF-21EX가 적의 전투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철저하게 분쇄한다면 한반도의 제공권은 감히 적성국이 넘보지 못할 것이라 기대를 모읍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국의 NGAD를 비롯하여 GCAP와 FCAS까지 연달아 개발 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신형 기체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NACS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KF-21을 5, 6세대 최신 기체로 전환하고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0일 KF-21 양산 시작 영상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G,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카이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 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방사청의 한경호 본부장은 앞으로 KF-21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후술할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 당초 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 능력 부재였는데요. 애초 계획된 KF-21 블록1의 초도 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해야 한다라고 딴죽을 걸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이 주장은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요. 20대 양산 후의 KF-21 무장은 AIM-120, AIM-9X의 통합 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티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분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고고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전례 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A 레드호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인데요. 초도 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도 위협 요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등의 기술적 요소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술했듯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KF-21에는 미국 G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라매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 수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워보내야 하는 데다가 마하급의 속력도 내야 하는 만큼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항공기 엔진 내부는 1000도가 훌쩍 넘어버리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티는 내구성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대중량비와 익면하중 역시 현재 F-414G 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전술했듯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는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토종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 세계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역시 KF-21의 엔진을 유일한 결함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F-404 엔진에 의존한다면 훨씬 덜 강력한 사양의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면서 미들급 전투기를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라팔, 장기적으로 F-35의 글로벌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전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할 KF-21 보라매의 첫 양산 1호기 등장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될 모습에 KF-21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자웅을 겨룰 새로운 KF-21의 미래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